이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경험의 확장, 더 나아가서 이 공간 자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공간을 더 멀리 가는데 그게 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주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이 완전 되면은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도 가상 세계에서 또 다른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기술과 사람을 잇는 모빌리티 팟캐스트. 오늘도 현대진행형.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 과학과 기술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시는 우리나라 으뜸이죠. 자, 엑소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으르렁 하러 오셨죠. 아 맞아요. 뭐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아, 근데 우리 미래 기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로 의견이 모으는 것보다 우리 각자가 네. 서로 물고 뜯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럴 것 같아. 이렇게 좀 토론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네. 좀 큰 질문으로 한번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 차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뭐 A에서 B로 옮기거나 뭐 여행을 갈 때 그 이동 이 정도로만 많이들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미래에 있어서 이동의 개념은 어떻게 달라지고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동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막연하게 딱 떠올리는 거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원할 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좀 더 시스템화가 될 것 같아요. 시스템화요? 그래서 실은 방송 전에 도훈님하고도 이제 이동이 빨라지고 편리해졌을 때 어떤 미래가 올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일단은 더 먼 곳, 그러니까 엄두를 못 냈던 곳을 더 쉽게 마음 먹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 저는 그렇게 되면은 더 하루에 더 많은 이동을 소화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바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스스로 컨트롤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그 더 높은 차원의 이동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 게 요즘 들어서 이 이동 자체가 한자어 자체가 옮길 이자에 움직일 동이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움직여서 옮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에서 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이 경험의 확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의 이동 수단을 보면은 그냥 모두 운전하고 오직 운전에만 집중했지만 네. 이제는 뭐 이런 자율주행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동차 안에서 하드웨어 같은 이 하드웨어가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계속 하나둘씩 추가된단 말이죠. 네. 요즘에 다들 뭐 OTT 이런 것도 디스플레이로 나오고 맞아요. 네네, 뭐 맞습니다. 듣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체험도 경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경험의 확장, 더 나아가서 이 공간 자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공간을 더 멀리 가는데 그게 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주라던가 네네. 아니면 자율주행이 완전 되면은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도 가상 세계에서 또 다른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런 차원의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 이동이 경험의 확장이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실님은? 네, 여기서 이제 차원을 하나 더 높여보고 싶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좋은 걸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뇌가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정보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사는데 이동할 때는 전통적으로 A에서 B로 이동하는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비워놨었어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이동하니까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니까 그 시간은 못하고 스케줄 소화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 시간도 나도 모르게 아까워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시간이 주어졌는데 뭐 하나 더 뭐 보고서를 볼까? 왕복 3시간 버리는 시간이다.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원래 마땅히 쉬어줘야 되는 시간을 우리가 못 쉬게 되지 않을까. 네네. 사실 그 이 자율주행 지금 자율주행도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면은 7배나 사고율이 낮대요. 그 말은 이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국민의 인식이 이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면은 분명히 운전할 때 그 내 전두엽이 쏟는 에너지보다 훨씬 덜 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스트레스나 에너지 쏟는 게. 그렇죠. 내가 이거 로봇 자율주행한테 맡기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는 안정감이 이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고 그 지금 7배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100배, 1000배로 올라간 거란 네.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완전한 휴식도 가능하고 절대적인 시간도 주어지니까 시간을 버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율주행만 생겨도 너무나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질 것 같기는 한데 네. 이 안에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좀 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아서 사실 지금은 뭐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 얘기 우리가 많이 했지만 네네. 이게
확실하게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맞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저는 너무나 손꼽아 네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단 뭐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굉장히 넓은 범위의 2단계에 해당되는 차들을 네.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3단계에 해당하는 기술들은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난제는 거의 다 극복이 됐고 심지어 저희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4단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난제는 극복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1%의 예외적 상황, 로라 메이저 CEO도 모셔널 CEO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확실히 해소하기 전까지는 3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2단계 안에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의 개념이 변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아까 엑소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역량이 차의 성능이나 목적, 용도까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과거에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죠.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관련한 뭐 콘텐츠 이런 네네.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잘 구현이 되려면 네네. 우리가 자동차에서 네트워크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제일 맞아요. 중요하죠. 네. 이게 네트워크가 사실 중요하긴 한데 지금 잘 깔린 도심만 우리가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지하도 내려가고 저기 맞아요. 뭐 만약에 뭐 사막 지역을 간다라고 네. 하면은 이게 또 인터넷이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그렇죠.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엑소님? 사실은 기존의 우리 네트워크는 자동차에서 뭔가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전부 다 집에 PC로 이제 게임하고 뭐 그런 의미로 인터넷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달라졌죠.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이 자동차의 이동의 개념이 단순히 시간을 버린 용도가 아니고 또 다른 여가 생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 파일을 차지할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 왜 저궤도라는 말이 있냐면 이 위성을 쏴가지고 이렇게 이 커버리지를 만들면은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많은 부분의 인터넷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저궤도를 할까요? 왜요? 왜냐하면은 인터넷은 결국 이렇게 그 디바이스랑 여기 기지국이랑 여기 위성이랑 주고받으면서 인터넷을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우주에서 떠다니니까 개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남극이든 북극이든 사막이든 이제 도봉산 꼭대기에서도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잘 되겠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가 뭐 사막 한복판을 달려도 그 사람은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거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위성 인터넷 자체는 예전에도 있었죠, 그렇죠? 네, 좀 그렇죠, 커다랗기도 하고 그런데 왜 최근 들어서 스타링크가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픈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자동차 모빌리티를 이야기할 때는 과거 위성 통신을 말하지는 않고 지금 차세대 위성 통신을 말하는데 기술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거겠죠? 네, 당연히 예전에도 이런 위성 인터넷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발사체도 있었고 뭐 로켓 이런 거 세턴 뭐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네네. 나사에서 뭐 우리 예전에 스카이라이프 알죠? 있고요. 기억난다. 네, 그 지금도 광고 가끔 기억나나요? 달려 있어요. 그런 근간이 있었는데 왜 지금 많이 이제 와서. 이렇게 달라졌냐 바뀌었냐 싶으면은 그때는 그거 있어도 그거 써먹을 인프라가 없었죠. 자동차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없었잖아요. 전부 다 그냥 라디오가 끝이고 DMB 정도 볼 수 있었죠. 위성 DMB. 와, DMB 되게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예전엔 통신 끊겨도 라디오만 안 들릴 뿐 그냥 거기서 그냥 가족들끼리 얘기하면서 갔었죠. 근데 지금은 통신이 끊기면은 난리가 날 수 있죠. 왜냐하면 자동차 타고 가는데 뭐 이제는 너무 즐길 것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전반의 수요와 거기에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적 근간까지 갖춰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랑도 지금 연결고리가 생겼는데 글로비스는 이제 물류 쪽을 책임지는 네. 사업체인데 자체 소유 선박 45척의 스타링크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선박에 네.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가 정지궤도 위성보다 훨씬 더 빠르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상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 범위와 속도가 월등히 개선됐기 때문에 배가 고장 났어, 또 기상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 이런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육지랑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런 조치라고 합니다. 네. 그럼 차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운송 수단으로서는 이제 상향 평준화 어느 정도 됐고 그 안에서 이제 경험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는 또 컴퓨터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안전하게 맡기려면 네. 이 컴퓨터가 이제 에러 없이 시속 100km로 달리더라도 안전을 잘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네. 잠을 자는 건데 이럴 때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네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킹 무서워. 그렇죠. 혹은 뭐 네. 코딩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네트워크화 되면서 자동차가 연결성 기술, 커넥티드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열려 있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이제 어떤 해킹 세력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보안이 모빌리티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그 일단은 뭐 현대차 그룹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 보안 대응을 하는 그 사업부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름이 그룹 사이버 위협 대응 팀이거든요. 되게 뭔가 네, 그 비단 자동차뿐만이 굉장하네요. 아니라 뭐 글로비스에 해당하는 선박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전반적으로 요즘 이제 그 해킹 사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국내도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에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동차가 연결성 관련 기술이 늘어나면서 보안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인식이 시작된 게 한 2010년대 중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필요한 체계를 이제 CSMS라고 하는데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라고 해요. 그래서 인증서도 갖춰야 되고 검증 시험도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이 모니터링 결과를 승인 기관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그 내용 정보를 업계에 공유를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예전에 원 바이러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 바이러스? 우리나라 거의 전 국민이 순간적으로 하나 감염들이 쫙 그 뭐 250, 5배수로 쫙 하면서 다 감염돼가지고 고장난 적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PC면 모르겠는데 움직이는 자동차가 이렇게 맞아. 초연결이 돼 있으면은 네네.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 툴이 들어가서 전체를 감염시키면 뭐 그냥 그 경제가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자동차 회사들이 보안 시스템이 이제 거의 은행 수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요. 뭐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건 기본이고 외부 통신망이랑 주행 제어망 자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게이트웨이 기술도 적용하기도 하고. 네네. 기술이 발전하고 할수록 우리의 전체적으로 그 보안, 안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전을 위협받는 요소들을 정말 잘 보호해 낼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기술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맞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요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할수록 결국에는 오히려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중심의 모빌리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 로봇 커넥티비티 기술을 개발할 때 네. 항상 포인트는 뭐냐?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이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되고 인간이 중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맞아요. 보안 문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 자동차 회사로서의 어떤 네네. 철학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다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번 편은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너무나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고 있는데 자, 확장하는 김에 자, 이동이란 개념을 이제 지구 안에서 전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네. 더 확장해서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우주 이동까지 확장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왜 우주 기술을 네. 계속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가는 우리 처음에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안 하면 늦는다. 맞아요. 이미 우리 네. 그 바로 바깥에 나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와 있다. 그래서 미리 나가야 된다 말씀하신 거고 이미 현대에서는 이동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을 그쵸. 인식을 하긴 네.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바퀴가 달린 다리 4개를 갖춰서 네. 바퀴를 굴려서 가기도 하고 뭐 일어서서 움직이기도 한대요. 그거 이미 보통 아이들 있는 집에는 그것도 하나씩 있죠. 그 네. 그렇죠. 바퀴가 달려 있는 다리가 네. 있는 네. 로봇 같은. 영상 130도에서 영하 170도를 오가는 극한의 환경에서 이야. 험로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로 직접 가는 로켓을 만들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차세대 발사체가 가능할 텐데 그게 이제 효율 자체가 아직은 어떤 민간 업체, 미국의 민간 업체를 뛰어넘긴 힘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네. 탑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어떤 거냐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인공위성도 있고 네. 그 외에 뭐 우주 쓰레기 수거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 탐사 로봇 좀 더 지나면 이제 화성 탐사 로봇까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네. 크게 기술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대 말고 당연히 현대가 해야 되는 거다. 당연히 현대죠. 현대 당연히 말고는 한다.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을 거고 좀 기대가 돼요. 음. 화성에 가서도 네. 현대가 만든 우리 저는 로봇가. 현대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기존에 다른 나사에서 만든 그런 것보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강국인 가장 큰 이유가 현대 그런 그 로봇 공장,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것도 거기 다 로봇 제조 로봇들이거든요. 네. 로봇에 있는 크랭크라든가 이런 모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힘을 내게끔 설계돼 있어요. 그럼 이게 단순히 이런 산업용 로봇 피지컬 AI를 끝날까? 아니죠. 이게 이제 네. 우주에 같은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굉장히 험난한 지역이나 극한의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인프라는 현대가 가장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우주 쪽에서도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네. 뭐
우주에서 뭐 달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지구와는 완전 환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기압도 그쵸. 다르고 온도도 네. 다르고 거기에 뭐가 있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자동차라는 모빌리티가 그곳에서 이동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뭐 한국에서도 아니면 지구에서도 실험해 볼 수 있지만 현지랑 완전 다를 그렇죠, 텐데 다르죠.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뭐 일단은 그 연소 폭발을 하는 엔진은 쓰지 않을 거고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활용을 하겠죠. 맞아요. 그 전기 에너지를 쓰는 방법은 뭐 연료 전지가 될 수 있고 또 뭐 배터리 태양광으로 충전할 수도 있고 동력원은 이제 전기 모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지구보다 잡아당기는 중력이 더 약하잖아요. 6분의 1 그래서 정도니까요. 하중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어떤 이동 수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 저항도 없고 다만 이제 도로도 없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노면이 너무 불규칙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다리가 4개가 달렸는데 바퀴도 있어갖고 노면이 경사가 되어 있으면 뒷다리를 쭉 펴갖고 차는 수평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가고 그렇죠. 이제 그런 기술들이 아이디어 단계지만 계속 이거를 구체화하는 이유가 실전에 쓸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우주랑 지구가 다르다라는 거는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가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과 우주 탐사 장비의 자율주행 기술은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엑소님? 사실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지구에서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은 결국 필요한 거는 티키타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차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와 통신할 수 있는 도로나 신호등이나 이런 체계가 있어야 주고받는 건데 지금은 그 인프라가 잘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자율주행 로버, 우주 탐사 로버 이런 것들은 거기에 신호등이 없거든요. 포장도로 없거든요. 일종의 이제 생존형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지구에 있는 자율주행차는 협력적 자율주행에 가깝고 이제 우주로 간 이런 나사에서 만든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생존형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훨씬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네. 대비가 많이 돼 있겠죠. 모험이네요, 완전. 모험이죠, 맞아. 네. 그리고 그 로버의 자율주행 기술은 진짜로 그 탑승객이 만약에 있다면 그 생명과 굉장히 직결이 되기 때문에 더 안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기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구에서 고안하고 발전시킨 자동차 기술이 우주에서도 쓰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완전히 다를까요? 뭐 지금은 오히려 지구 기술이 우주로 가기도 하고 또 우주 기술이 또 지구로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처음 만든다면 기왕이면 이런 노하우가 있고 잘 만드는 회사가 네. 요거에 맞춤으로 맞아요. 더 잘 만들 수 있다. 음.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럼 엑소님 지금 자동차에 적용되진 않았지만 뭔가 이 우주 관련한 자동차의 기술 중에서 이거 실제로 우리 쓰고 있는 지구에서 쓰고 있는 자동차에 좀 접목했으면 좋겠다 싶은 기술이 있어요? 저는 이제 자동차가 이 거주 공간의 확장이자 거기서 휴식, 문화생활 모든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이제 보내는 사람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쵸. 일종의 캠핑카인데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캠핑카가 된 거죠. 자율주행도 해주고 그럼 분명히 화장실도 꼭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근데 우주에서 소변을 그냥 놓으면요 둥둥 떠다닙니다. 대변도 떠다니고. 그래서 이 진공청소기 같은 특정 이 기술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딱 되면 쑥 빨아당겨주거든요. 되고 우주복에 입으니까 네네네. 그 자동차에서도 자율주행 중일 때 그런 우주 기술을 적용한다면 급하게 이제 쑥 빨아당겨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모빌리티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미 실제로 하고 있는 거죠. 대놓고서 대놓고. 우리나라 우주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현대 로템이 국내 최초로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엔진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예전에 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잠깐 중단했었다가 다시 우리나라 차세대 발사체로 선정된 엔진 자체가 일단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엔진 자체가 메탄을 태워요. 근데 메탄 엔진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친환경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메탄이에요. 네. 흔히 말하는 그 메테인이 들어있는데 요걸 태우게 되면 그을음 같은 게 없고 굉장히 이제 푸른 빛이 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CH4를 태우게 됐을 때 친환경에 가깝습니다. 수소를 태우는 건 좀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메탄 엔진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친환경적인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재사용을 해야 된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 엔진이 이제 케로신 우리가 생각하니까 석유를 태운다고 하면
하면 그 흐름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완전 연소 이런 개념보다는 네. 그 흐름이 생기게 되면 그다음 재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긁어내야겠죠. 네네. 그런데 메탄 엔진의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그 흐름이 생기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재사용 발사체라고 한다면 정비비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메탄 네. 엔진이 필요한데 이 메탄 엔진 개발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현대 로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메탄 엔진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노하우가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었던 현대 로템이 착수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뭐 자동차 기술이 여기 들어왔다라기보다는 또 첨단 네네. 로켓 엔진 기술도 이미 개발하고 만들고 있다, 협업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차를 잘 만들기 위한 경쟁을 했다면 네. 앞으로 이제 정말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네트워크도 그렇고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수 있어야 되며 우주 기술까지 연결이 되니까 정말 경쟁의 어떤 범위가 훨씬 더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리고 서로 원래 하던 자동차 제품 이외의 것들까지 다 하려고 하다 보면 각 브랜드별, 기업별 정체성은 또 어떻게 바뀔지 여기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현대차 네. 그룹 얘기를 저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는 자동차 만드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는 게 오늘 이야기하는 뭐 네. 우주, 자율주행 그리고 최근에 저희는 뭐 로봇 얘기도 되게 많이 그렇죠. 했었고 네. 이제는 그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그냥 특정 영역에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어야만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고 뭐 주주로서 투자 네네. 가치가 있고 또 산업에 있어서 우위를 계속해서 점할 수 있게 되니까 뭘 제일 잘하게 될까요, 현대차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현대차 그룹인데 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조금은 사이드로 밀려날 수도 있다. 이게 중심에 몰려 있지만 차. 네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고 모빌리티 이동 수단으로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과거에는 전혀 다른 회사들이 전혀 다르게 개발했었던 것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네. 그건 기술 협력을 하면서 갈 거고 어떤 회사는 이 부분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네. 업계 1위 예를 들면 AI 업계 1위와 같이 이제 계약을 해서 이 안에 이제 탑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합계 협력을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만들 거다. 왜냐하면 네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이 부분을 이제 인베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략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이 두 개를 다 같이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자동차 제조사 중에 직접 변속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브랜드가 몇 개 없어요. 진짜 맞아요. 별로 없죠. 네. 다 사서 쓰잖아요. 네, 현대차가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굉장히 그 경쟁 기업들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게 토요타의 기술 내재화 전략을 아주 흡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직접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놔야 나중에 휘둘릴 염려가 없이 내 어떤 전략에 따라서 발전을 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독실님 얘기처럼 너무 내재화만 하다 보면은 유연성이 떨어지고 맞아요. 확장성이 네. 떨어지는데 구글 딥마인드랑 협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제휴를 해서 적과의 동침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현대차는 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가 시작됐을 때 현대차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은 SUV 모델이 너무 없었어요. SUV가 이렇게 그때 막 붐이 맞아요. 일어나기 네. 시작했었는데 다른 브랜드는 막 세그먼트별로 있었는데 현대차에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 네. 순식간에 다 채웠어요. 그리고 전동화, 전기차 몇 대 없을 때 네. 현대차가 전동화 한번 해야겠다. 여기다 한번 힘을 실자 하니까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전기차의 강자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이 현대차를 미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이제는 상향 편주정화가 다 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다시 본질은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거는 결국 이 하드웨어의 강자가 그 강자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적재적소에 뭐 반도체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다양한 기업과 잘 협업을 하는 기업이 살아남지 않을까 싶을 때 뭐 이제 한다면 한다라는 문장을 이제 현대면 한다라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현대면 한다. 현대면 한다. 지금까지 했던 건 우리 기술적인 얘기였는데 짧게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는 미래 사회 됐다라고 생각해 볼 때 각자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그냥 흥미로운 상상 한 번씩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도우님도
이동거리 길잖아요. 계속 하고 네네. 계시잖아요. 어떤 삶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미래? 사실 저는 지금 녹화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도 한 1시간 반 걸립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일단 저는 모든 이제 세면 도구를 차 안에 갖출 예정이고요. 아, 그러네. 예, 그런 것들 비롯해서 제가 독서를 잘 못해요. 뭔가 폐쇄된 공간에 나를 가둬놓으면 독서를 뭐 어떻게 해서라든 할 수 네네. 있으니까 저는 독서량을 늘리려는 상상만 해봤습니다. 인터넷 끊고 네. 완전 끊고 할 수 있는 게 책밖에 없어. 왜냐하면 집에서는 제가 너무 주변 환경에 IT 기기들이 네네, 많잖아요. 그치. 그래서 잘 못하거든요. 근데 물론 차 안에도 핸드폰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네. 저는 독서 그러니까 되게 최첨단화된 그 기술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취미를 갖고 싶다라는 상상은. 좋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독서를 열심히 안 하는 거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하게 깔리지 않아서예요. 저는 이 이동 기술이 얼마나 빨라지든 또 범위가 확장되든 삶을 살아가는 형태는 크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삶에서 좀 중심점을 균형을 잘 잡아가려는 노력은 오히려 그런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너무 편리해지고 빨라져서 더 그 복잡성과 너무 신속함에 매몰돼서 내 삶이 오히려 더 갉아먹히는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자동차의 이 각각의 이 운송이 어떤 분야에 지금 할애되어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주문하면 몇 시간 뒤에 배송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도착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인프라, 화물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 우리 운전자 중에 거의 한 15에서 20%가 사실 화물차예요. 여러분들이 지방 도로,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조금만 멀리 가다 보면은 전부 다 화물차 2차선에 달리고 있거든요. 맞아. 그 전부 다 여러분들이 주문한 물건이에요. 그 화물 쪽을 이제 자율주행이 해주면은 훨씬 더 이제 좀 편하고 또 많은 변화가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버스 타면 옆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느냐면 요즘 많이 안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자동차가 흔들흔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멀미도 나고 하니까.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이 부분도 많이 바뀔 거예요. 급가속, 급정차 할 필요도 없고 네네. 모든 차가 정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버스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 바뀔 것 같냐면 옛날에 무궁화호, 새마을호 뭐 이런 거 탔을 때 지금도 KTX 이제 동반석 있죠. 네. 네. 서로 마주보는 그런 식의 자동차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차의 세상이 올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서로 서먹해지고 얘기가 없어지는 가족들이, 그 연인들이, 친구들이 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너무 그게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를 바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오늘도 현대진행형. 오늘은 이동기술의 미래, 모빌리티가 지상을 넘어 우주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엑소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김기범. 여도은 엑소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